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 부여 잡으시고 잘 견디시고 집중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전일 뉴욕 증시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지표 및 3분기 실적을 대기하면서 집중을 했는데 역시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8월 채용 공고가 1040만 건으로 전달 역대 최대치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좀 꺾이는 모습, 채용에서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전일 장이 열리지 않았던 금리 채권 시장이 열리면서 금리가 소폭 하락 안정되면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데 올해 성장률을 5.9에서 0.1%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한국 성장률도 4.3%를 유지했는데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을 했습니다. 네, 조금씩 다 까는 거죠 지금. IMF가 고용 회복 지연이 돼도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계속 고려해야 된다. 예, 결국 돈줄을 계속 좀 긴축을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5.6만 대를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준 금리 인상 여전히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이제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금리는 내년에 반드시 올립니다. 테이퍼링은 올 하반기 때부터 시작할 거고요. 네,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들은 시장에 그냥 클리어하게 먼저 딱 정확히 플랜대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제 GM이 LG와 볼트 리콜 사태를 배상을 해박을 했다. 뭐 19억 달러라고 했는데 LG 쪽하고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LG는 한 1.4조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2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뭐 서로 관계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말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워낙나 어제 LG전자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자본시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클리어한 거, 투명한 거, 뭔가 예측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 아침에 봐야 될 것은 유가 전망입니다. 네, 너무나 많이 봐왔던 주제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주제인데요. 저는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네, 계속 상승을 하는 이 유가가 대체 하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과거 우리가 큰 긴 시계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4년에서 2021년까지 유가가 2014년에 100달러가 넘은 적이 있었죠. 이때 중국이랑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게 2016년까지 25달러까지 쭉 빠진 후 이때 정말 뭐 10달러대로 갈 수 있다. 10달러도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소폭 상승 국면을 나타내다가 드디어 최근에 와서는 유가가 다시 80달러를 어제 터치를 하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1국면하고 2국면을 나눠서 향후에 유가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국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기간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였는데요. 원유 시장이 수요자 우유 시장에서 공급자 우유 시장으로 확실히 바뀌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2014년 하반기 급증하는 미국의 셰일 오일에 맞서 전통의 원유 생산국인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에서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2014년 9월 테이퍼링 막바지에 있었던 미국과 달리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선언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락을 합니다. 미국은 돈줄을 재고 있는데 유럽은 돈을 오히려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네, 원자재 가격과 달러는 서로 반비례죠.
어느 일정한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달러와 원자재의 가격이 달러가 오르면 원자재가 내려야 이 가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를 모두 달러로 결제한다는 그 특성 때문에 달러와 서로 반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WTI 선물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는 배럴당 26달러까지 하락하죠. 네. 100달러에서 26달러까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산유국의 양적 완화와 ECB의 통화정책 완화가 유가를 끌어내린 거죠. 여기서 ECB가 통화정책을 완화했다는 것은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양적 완화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100달러에서 26달러로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심플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면인데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 셰일오일 주산지인 퍼미먼, 이 퍼미먼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유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네. 하지만 대형 상장 기업들이 대형 상장 기업, 원유 관련 기업들이 생산을 급격히 늘리면서 유가 상승세를 제한했던 2016년하고 달리 지금은 비상장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생산량이 과거 크게 올랐던 2014년과 다르다는 거죠. 비상장 기업들이 생산을 해봤자 얼마나 생산을 하겠습니까? 네, 스탠다드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생산을 해야 오르는데 지금 비상장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 원유의 공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면이 현재 유가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기본 펀더멘탈로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다시 확대되면서 유가를 누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원유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팬데믹 위해 대규모로 확장되었던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 속도가 느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4년 하반기와는 정반대 상향입니다. 네. 그때는 돈을 풀었지만 지금은 돈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고 브라질도 그렇고 통화 정책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지만은 돈을 긴축하는 그런 형태로 있다. 이러기 때문에 유가 2014년에서 16년에 봤던 공급이 늘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가 힘들다. 다른 나라도 통화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달러 강세도 심하지 않은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을 지금 비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향후에 유가 전망은 생각보다도 부정적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100달러까지는 그렇고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에 도달하면 이때부터 오르니만 이 100달러를 친히 뚫고 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악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100달러는 한번 치고 장이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유가가 덜 올랐죠. 그렇죠? 네. 이게 미국의 천연가스이죠. 네, 우리 유가는 빨간색을 씁니다.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덜 올랐죠. 뭐 항상 비교를 해야 되니까 피어 그룹 속에서의 모습인데 이런 면에서 유가는 더 오를 확률이 있다. 그래프에서도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렇게 비상장 기업들이 유정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도 만만치 않다. 이것을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유가를 하락시키려면 하락의 전제 조건은 일단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달러 강세가 지금은 쉽지 않다. 다른 나라들이 통화를 조이고 통화를 조인다는 것은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금리와 그 나라의 통화 강세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혼자 강세로 가기는 만만치 않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정책이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전환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그다음에 유가 하락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유국들의 증산이 필요합니다. 증산을 해야만 공급 쪽에서 늘어나죠.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오펙 플러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증산을 하고 싶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증산을 하더라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당분간 상승 트렌드를 탈 확률이 높다. 또한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들이 현재 글로벌 시장을 참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곡물 가격 전망인데요. 이 곡물 가격이
이 유가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저도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곡물 대람의 주범이다. Why? 먼저 유럽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맥, 옥수수, 원면 등 경작에 사용되는 비료 요소, 우리 요소 비료라고 그러죠. 이 요소 비료의 주 원료가 천연가스나 또는 석탄에서 나온답니다. 무연탄이나 유연탄, 갈탄. 질소계 비료의 주 성분이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생산 비용의 70에서 80%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데 유럽계 기업들이 간사한이 지금 불가피해서 이런 면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것들이 비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곡물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심오한 논리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중국 케이스입니다. 네, 비료, 요소 비료는 중국에서는 주로 석탄을 통해서 요소 비료를 뽑는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국의 발게이 측에서 석탄 생산 캐파 재확대를 약속했지만 난방 시즌을 고려하면 높은 비용 유지는 불가피하죠. 그렇죠? 네. 특히 비료 요소는 석탄과 다르게 여전히 규제 대상인 양고, 고탄소 배출, 고에너지 산업으로 분리돼서 이중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 데는 석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중국 발게이 발전계획위원회에서 너희는 너무 많은 것을 사용한다. 고탄소를 배출하고 고에너지 소비가 되는 업종이다. 이러면서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들이 우리 농산물 생산에 가장 중요한 비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곡물 가격의 가장 중요한 게 또 남미죠. 남미가 이제 파종 시기가 우리와 이제 반대로 북반과 이쪽 왼쪽에 있는 곳, 대륙과 좀 반대인데 아직까지 소맥, 옥수수 주요 곡물 가격이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미는. 그러나 겨울밀과 남미 지역 옥수수 파종을 앞두고 급등한 비료 가격은 곡물 가격에 후행적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곧 남미 지역이 옥수수 파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린 비료 가격이 당연히 향후에 곡물 가격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라니아 재발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곡물 가격 대량 가능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경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에너지와 이렇게 곡물 가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둘이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를 내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을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진 않아 보인다. 당분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의 관심사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하락의 대용물로, 그다음 물가 상승의 대안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자원이라든지 커머디티는 금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네, 트렌드가 그렇게 간다면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네,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든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을 또 주식을 사시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하거나 또 투자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확신합니다. 네, 새로운 상품으로 대안으로 떠오를 겁니다.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비트코인이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온 이것도 관성이 있어서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ETF를 만들어주면서 정규 시장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 장애했다 놨더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ETF를 만들어주겠다면서 불을 끼얹는 거죠.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주식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죠. 그렇죠? 어제 미국에서 나이키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밖에 돌아다녀 운동도 하고 따라서 국내 의류업체들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세실업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가지고 있을 만합니다. 또 테슬라발 상승세로 2차전지주가 2차전지 소재업종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하락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에코프로 BM이나 LNF, 포스코 케미칼 등이 크게 무너졌다면, 대주전자 등이 무너졌다면 그 충격은 더했을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제 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무너졌죠. 그렇죠? 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국 반도체주들에게 일격을 가할 것 같은데 D램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내년까지도 안 좋을 거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분석들이 나오면서 어제 마이크론을 한 대 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제 한 대 맞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제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좀 맞다가 다시 보합 정도로 올라올 확률이 있어서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팔 때는 너무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존버라고 저는 볼 수 있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MGN이라고 이제 카지노 회사죠. 카지노나 여행업체들이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유가 상승으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어제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솔루션, OCI는 제가 지속 보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깊게 봐야 될 키포인트는 신용 물량 ETF입니다. 오늘 아침에 쏟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쏟아질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전약, 후반등 가능성으로 매수는 장 초반 쏟아질 때 하셔도 된다, 하셔도 뭐 단타를 하실 분들은 장 초반에 하셔야 되고 매도는 반등한 이후에 장 후반에 하셔야 되는데 신용 물량이 어떤 모습으로 쏟아질지 참 걱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것은 자동차 업종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동남아 반도체 공장 차질에서 기대감 등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 GM과 포드가 상승했죠. 미국에서도. 네,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너무 많은 하락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기술적 반등을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업종들은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소폭 단기 반등이 예상돼서 좀 존버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13일 날 CPI, 14일 날 PPI, 미국, 다음에 중국 CPI가 14일 날 PPI랑 발표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심지어 뭐 5.8% 미국 CPI가 뭐 5%가 넘고 6% 근처에 올 거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런 면들을 집중을 하면서 철저한 개별 용부상세다. 여기서 이제 종목을 잘못하면 한 3개월 고생하시는 거죠, 연말까지. 그래서 신중하게 좁혀서 그렇게 타셔야 되고, 지금까지 물려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과감하게 50%는 덜어내라고 봅니다. 반도체는 뭐 바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나머지 좀 물려있는 잡주들은 파셔야 합니다. 팔아서 개별 종목 중에서 뭔가 호재가 있는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했다. 그 원인은 중국에서 전기차가 잘 팔렸다. 중국 전기차 시장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요. 2021년 9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YY로 184%나 상승했습니다. MOM은 15%나 증가했죠. 그렇죠? 예. 35만 5천 대가 팔렸습니다. 네. 10월 1일 시작으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9월 판매량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전부 다 월간 역대 최대치였던 거죠. 그렇죠? BYD가 7만 대 전기차를 판매했고요.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드디어 5만 대가 넘었습니다. 네, 5만 6천 대를 팔아서 드디어 5만 대를 넘었었습니다. 니오하고 샤오펑도 월간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월간 1만 대 이상을 팔고 쫓아오는 거죠. 반면 니오터는 9월 판매량이 밀리미터파 레이더 칩 공급 차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공급이 차질되면서 하락해서 7,000대 정도 파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니오와 샤오펑, 니오터 중에서 니오터를 제외하고 중국 전기차 후발주제들의 성장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중국 전기차 관련 또 한국 전기차 관련 쪽에서 소재 업종들의 뭐 큰 V자 상승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1, 2% 정도 상승은 이어질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향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 부분이 많은 아기와 많은 애널리스트 자료와 뭐 3%니 뭐니 뭐 여러 리더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우연히 제가 모 경제 TV를 보다가 모 경제 전문가라신 분이 이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나름대로 동의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키고 오늘 아침 브리핑을 마칠까 합니다.
월봉 기준으로 4개의 음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했다는 거죠. 네. 과거 1990년도에서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2004년도에도 월봉이 4개 나오니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2010년도에 들어와도 이렇게 월봉을 4개 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음봉이 4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6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월봉 4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거의 바닥에 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그분의 논리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항상 안 좋았는데 올해는 먼저 반응을 하고 오히려 연말에 모든 악재들이 선반영되면서 수급도 비어있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 잘 견디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웃고 싶어서 웃겠습니까? 웃어야 웃음이 돌아옵니다. 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존버 잘 견디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멋진 대박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